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이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김현 메리츠증권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팀장님은 대학에서 전공이 건축이시던데 어떻게 이쪽 조선 업종 애널리스트가 되셨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IMF가 터져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까 저희 동기들이 주로 대학 때 군대를 잘 안 가고 대학 끝나면 건설회사의 병역 특례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 IMF 터지니까 건설사들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그런 TO들이 많이 줄고 근데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설계 전문 인력으로 그 병역 특례를 뽑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운이 좋게 거기 붙어서 첫 직장을 대우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아는 게 그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그때부터 쭉 이제 이쪽 업종을 담당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저희 머니올라에서 이 조선 업종을 소개하는 건 처음이어서요. 네.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그 전체적인 구조와 뭐 현황 이런 쪽도 좀 이렇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업이라는 게 저희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시민분들께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조선업이라는 건 건설업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수주 산업이다라는 건데 이 수주 업종이라는 건 저희가 아무리 수주를 하고 싶다고 해도 발주처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업종은 태생적으로 시장을 저희와 같은 조선업체, 건설업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주자의 투자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근데 그런 저희 조선이 건설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공장을 갖고 있는 수주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소라는 공장에서 수주받은 순서대로 만드는 게 조선이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체는 별도의 공장이 없죠. 그러니까 수주를 받으면 그 각각 현장에 설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끝나면 또 이동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선업은 건설업과 다르게 공장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정비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크고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생산 능력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공장 크기가 캐파가 100인데 매출이 200, 300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한계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설비를 증설을 하거나 이랬던 경우가 과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랬는데 뭐 금융위기가 여러 번 오면서 발주자들이 이제 지갑을 닫게 되니까 캐파는 늘려서 고정비 부담은 커졌는데 수주가 안 되니까 조선사들이 지난 몇 년간 상당히 큰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구조조정의 특징이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주 산업이다라는 게 가장 틀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께서 실제 생활에 접하기 좀 어려운 산업이다. 근데 결국 조선업이라는 건 그 공장에서 배를 만들거나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설비를 만들거든요. 근데 배라는 게 결국은 바다를 통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설비죠. 그러면 전 세계 교역의 거의 90% 가까이가 해상을 통해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 조선업이라는 건 배를 만드는 거고 그 배라는 건 전 세계 경기, 그다음에 무역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배를 보니까 뭐 컨테이너선, 뭐 가스선, 벌크선, 뭐 탱커 이렇게 나누던데 이 각각의 좀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다를 통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게 배이기 때문에 무슨 화물을 실어 나르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석탄이나 철광석, 곡물과 같은 고체 원자재 이걸 운송하는 선박을 벌크선이라고 하고요. 크루드 오일, 원유라든가 아니면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뭐 휘발유가 됐던 석유화학 제품이 됐던 그런 액체, 원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액체를 운반하는 선박을 탱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소비재라든가 뭐 이런 어떤 뭐 가구, TV 이런 모든 것들 한마디로 공산품이겠죠. 이걸 실어 나르는 선박을 컨테이너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그 컨테이너 박스 저희 부산이나 인천 가서 보시면 그게 있죠. 박스채로 이동해서 실고 그 박스를 운반하는 게 컨테이너선이고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이 저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소비재다라는 점. 그리고 가스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이지만 저희가 LNG선, LPG선이라고 구분을 해요. 앞에 그 L자가 liquefied, 액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강제로 액체로 만들어서 운반하는 선박을 가스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외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지만 저희가 말하는 선박의 4대 선종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 가스선이고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고가 선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저선가 선종을 저희가 벌크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벌크보다 좀 더 비싼 걸 탱커, 컨테이너, 가스선. 그러다 가스선이 가장 비싸네요. 예, 가장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LNG선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2도로 액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 그 LNG선 안에 화물 탱크 온도가 마이너스 162도로 유지를 해야겠죠. 그러면 철판을 잘라서 용접해서 배를 붙이는데 그 안에 저장 탱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기술이 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이 이제 LNG 얘기를 하는 이유도 거기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좋고요. 그러니 가장 난이도가 낮으니까 값이 싸겠죠. 그래서 벌크선은 주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과 같은 신생업체들이 벌크선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한국의 상장 조선사들은 벌크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이 선박의 숫자가 한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그 종류별로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잡이 배라든가 조그마한 배들이 다니는 건 저희가 집계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일정 크기 이상의 배들이 원양을 다닐 때는 국제 해사기구라고 하는 IMO라고 하는 곳에 레지스터 넘버를 받아야 됩니다. 소위 우리 차량 번호판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들이 다 해서 약 10만 척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카고 베셀, 그러니까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몇 척이냐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약 6만 2천 척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뭐 벌크, 탱커, 컨테이너, 가스선 말고도 자질구레한 선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말씀을 드리면 그 4대 선종이라고 일컫는 선박 중에서 10,000톤급 이상의 사이즈의 배들이 약 3만 7천 척 정도가 지금 전 세계 운항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벌크선이 약 한 12,500척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탱커가 약 16,000척.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약 5,500척. 그리고 가스선이 LNG, LPG 합쳐서 약 2,100척 정도가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선업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은 뭐 미국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이 거센 도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약 한 200년 정도의 조선업 역사를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에서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으로 넘어가던 계기가 목재에서 철로 선박의 재질이 바뀌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기억을 해보신다면 이제 유럽이 철강 강국이 되다 보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유럽이 장악을 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선박이라는 게 저희가 쉽게 어떻게 만드냐라고 한다면 철판을 사와서 철판을 자릅니다. 그 철판끼리 붙이면 저희 어렸을 때 레고 블럭처럼 블럭 하나하나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고요. 그 각각의 블럭들을 이렇게 붙여서 배 모양으로 건조하는 조립산업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 설명드린 대로 미국에서 서유럽으로 넘어갔던 계기는 선박의 재질을 목재에서 쇠로 바뀌면서 넘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란 국가가 그 당시에 블럭을 붙이는 방법을 서유럽 국가들은 리벳 공법이라는 공법을 했었어요.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냥 볼트 너트로 이렇게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일본이 소재 개발을 하면서 용접 공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판끼리 붙이는 용접 방식. 이게 아무래도 쪼우는 것보다 용접으로 붙여놓는 게 강도면에서 훨씬 좋죠. 그래서 일본이 주도권을 갖게 된 계기가 리벳 공법에서 용접 공법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계속 일본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90년대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은 거기서 다 모든 공장이나 설비가 다 거기서 멈춰진 거죠. 근데 한국 조선사들은 저희가 현대중공업을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0년 초반에 이제 형제난이 발생을 해서 현대그룹이 다 풀뿌리 자동차, 중공업, 백화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이라고 하는 중공업 전문 그룹으로 떨어져 나왔던 게 2000년 초반이고요.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 사태 터지고 나서 다 흩어졌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2001년에 워컷을 졸업을 하고 2002년부터 정상화됐던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IMF 때 산업 통폐합 정책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르시지만 삼성중공업이 옛날에 굴삭기도 만들었습니다. 중장비도 만들었었는데 그 97년 IMF 이후에 산업 통폐합을 하면서 비핵심 사업을 다 이렇게 정리를 직간접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조선해양플랜트 전문기업으로 나온 게 2000년 초반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2000년 들어서 네. 한국 조선 3사는 독립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2000년, 2001년, 2002년 발주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독립 출범해서 잘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예. 시장이 꺾이니까 예. 조선사들이 그 공장을 갖춰 있으니 고정비는 일정한데 예. 일감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저가 수주를 많이 했었죠. 그렇겠죠. 그러니 2002년까지 저가 수주를 하니까 2003, 4년까지 실적이 악화가 됐었던 예.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어쨌거나 한국이 신규 출범을 하면서 어느 정도 캐파가 상대적으로 컸었고 예. 저희가 요즘에 슈퍼사이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과거 슈퍼사이클이 2003년부터 2008년 상반기입니다. 예. 그 계기가 됐던 게 2001년 12월에 예. 중국이 WTO로 가입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세계 무역 시장에 들어오면서 무역 루트가 다원화가 되고 예. 그다음에 전 세계 제조업 분업화가 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아웃풋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빅사이클이 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한국이 넘버원 지위를 유지해서 계속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2001년 연말에 WTO 가입하고 예.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죠. 예. 그 사이에 엄청난 투자를 했겠죠. 그러면서 자국의 조선업도 육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일의다툼을 하고 있고 예. 일본은 90년대 이후에 이렇다 할 투자를 안 했는데 예. 중국이란 그 매기로 인해서 예. 전 세계 교역이 훨씬 다원화되고 거리도 길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필요한 배도 커졌겠죠. 근데 일본은 90년 이후에 투자를 안 했으니 예. 큰 데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설계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서 예. 지금은 일본은 이제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한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는데 말씀을 드렸던 벌크선과 같은 이제 저선가 선종은 중국으로 다 잠식이 됐고 네. 한국은 컨테이너선, LNG선 같은 네. 고가 선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고요. 아. 그러니 그 해에 어떤 선박 중심으로 발주가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네. 중국과 한국이 1등, 2등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장 조선사들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었던 예전에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STX 조선, 성동 조선, 예, SPP 이런 중견 조선사들이 사실상 다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국의 조선업은 현대중공업 계열 3사와 예.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중국은 국영조선그룹이 2개가 있었습니다. 예. 이 둘을 합병을 시켰습니다. 어. 거대 조선그룹이 하나가 있는 거죠. 운용이 됐네요. 예, 그러니 규모 면에서만 비교해 보면 네. Q 측면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넘어선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글로벌 뭐 빅3, 글로벌 빅5를 갖다 한다고 했을 때 1위 업체가 중국 합병했던 그 업체인가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 그 CSSC랑 CSIC라고 하는 2개의 그룹이 있었던 걸 합친 건데 예. 그룹이 합쳐진다고 해도 그게 예를 들어 10개 조선사가 있던 걸 합친다. 그러면 20개 조선사가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지만 각 조선사 하나의 크기만 놓고 보면 현대, 대우, 삼성이 가장 크죠. 그래서 현대, 대우, 삼성이 글로벌로 봤을 때 1, 2, 3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빅3라고 하는 이유가 현대, 대우, 삼성이 세계 1, 2,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대 계열이 아까 3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현대중공업이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있고 현대삼호중공업이 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있고 현대중공업 지주로 돼 있던데 현대중공업 또 별도로 또 나오나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다들 헷갈려 하시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원래 201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란 하나의 회사가 있었고요. 그와 별도로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현대중공업을 인적 분할해서 쪼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 상장사가 하나였는데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4개로 쪼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지금의 그룹의 최정점은 현대중공업 지주라고 하는 지주사가 있고요. 그 밑에 뭐 정유화학 쪽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가 있고 그 중장비 건설기계 쪽을 담당하는 현대건설기계, 중전기기 변압기를 담당하는 현대일렉트릭, 뭐 현대글로벌서비스, 로보틱스 쫙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선의 중간 지주사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상장사가 있는 거고요. 복잡하네. 그 밑에 현대중공업, 현대삼호, 현대미포 그리고 만약에 대우조선을 인수를 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 밑에 4번째 자회사로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하반기에 이 현대중공업이 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장을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 그룹은
조선 상장사가 현대중공업, 예. 현대미포조선을 갖게 되는 거고요. 예.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되면 뭐 밑에 들어올 것이고, 예. 3호중공업만 비상장 상태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나요? 2019년 1월 31일에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하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 기본 합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수와 관련된. 근데 이거는 6개국의 그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승인을 받은 국가가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 남은 국가가 유럽, 그다음에 일본, 한국입니다. 근데 일본은 유럽 결과 나오는 거 봐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뭐 보셔야 될 게 많을 수 있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유럽이 승인을 해준다면 문제없이 이제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럼 결국 유럽만 승인을 해준다면 이 딜은 바로 체결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승인을 원래는 6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유럽이 승인을 해주면 그 인수합병과 관련된 걸림돌은 더 이상 없다. 그럼 빨리 인수합병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일단 코로나 이후에 조선업계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한번 좀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사실상 발주가 거의 다 중단이 됐고요. 작년 한국 조선사들이 연간 수주한 금액 중에서 75.2%를 4분기 몰아서 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요? 작년 연간 수주의 4분의 3을 4분기에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 3분기 거의 수주를 못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말 하반기 지나가면서 선진국부터 좀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왜냐하면 선박을 발주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이 선진 국가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발주가 올라왔었고요. 특히나 작년 5월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1년 동안 컨테이너선 운임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각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막 지원금을 많이 배포를 했죠. 유동성을 많이 확대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이동 제한이 상당히 많았죠. 돌아다니질 못했죠. 그러면 돈은 풀렸는데 돌아다니지 못하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처럼 인터넷으로 뭐 구매하고 그래서 상품 수요가 폭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소비재를 운반하는 선박이 컨테이너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수요가 엄청나게 살아나면서 지난 1년간 컨테이너선 운임이 거의 사상 최고치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HMM, 옛날 현대상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세계 1위 선사가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1년 동안 시가총액이 3.5배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는 역사상 거의 최고 수준의 호황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조선사들 수주한 거의 거의 대부분의 선종이 컨테이너선입니다. 근데 팀장님은 일단은 작년은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고 하저로 예상하셨던데 분석 보고서에. 왜냐하면은 지금 컨테이너선만 발주가 된 게 올 들어서 18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저희가 5월까지 끊어봤을 때 전 세계 발주액이 343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 중에 180억 달러 가까운 규모가 컨테이너선이었다면 반 이상 나왔다는 거죠. 그럼 계속 컨테이너선이 발주가 나온다면 모를까. 발주할 수 있는 발주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황이 계속 올라가니까 서둘러서 발주를 했던 거고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계속 발주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컨테이너 발주가 늘기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지금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 호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작년 6월부터 1년 동안 운임이 급상승을 했다라는 걸 본다면 이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피크아웃을 하겠죠. 그럼 컨테이너 발주는 조금 꺾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벌크선이나 탱커나 가스선에서 돌아야 되는데 벌크선은 저는 하반기에는 수요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글로벌 제조업계의 그 캐펙스, 그 자본적 투자의 선행지표라고 보는 게 일본 공작 기계 업계들의 해외 신규 수주입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새로 라인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공장도 져야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로봇이라든가 CNC 정밀 선반, 뭐 아니면 오토메이션 장비 여기에 50% 이상을 일본의 뭐 파나기나 요코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의존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 일본 공작 기계 신규 수주가
2년 2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예. 작년 11월부터 플러스로 돌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4월달 신규 해외 수주가 네.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습니다. 예. 근데 그 증가했던 국가들을 보면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이들 향 주문이 가장 크게 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들 국가들이 대표적인 원자재 관련국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이 원자재 관련 국가들의 투자가 확 늘고 있으면 이 투자나 증설이 마무리됐을 때는 원재료 디맨드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자재를 운반하는 선박이 말씀드렸던 벌크선이기 때문에 예. 벌크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것 같다. 예. 근데 가장 저선가 선종이니까 벌크선이 나와도 저희보단 중국 조선업계 수주로 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탱커와 가스선인데 탱커가 지금 전체 선종 중에 시황이 가장 안 좋습니다. 유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결국 그게 의미하는 게 국제유가가 마이너스에서 거의 70불 가까이 네, 올랐다는 게 수요가 살아서 오른 게 아니라 네. 공급 축소라든가 그러니까 즉 산유국들의 감산 그리고 아마 달러 약세 베팅을 하는 네. 어떤 그런 금융 투자 수요 예. 뭐 선물 시장이든 이런 게 있겠죠. 그게 맞물려서 유가가 오른 것이지 수요가 살아서 올랐다면 원유를 운송하는 물동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인 탱커 운임이 올라야 됩니다. 예. 지난 1년간 하나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면 수요가 살아서 증산을 하는 거다가 됐을 때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탱커 운임이 반등을 하는지. 예. 근데 지금은 지난 1년 동안은 반등을 못했다. 그러니 탱커가 돌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돌지 못했다라는 거고 가스선 같은 경우는 이제 LNG, LPG가 저희 주로 북반구의 남방 수요로 쓰입니다. 그렇겠네요. 유럽이나 동아시아 쪽에 네. 그런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수기예요. 예. 그래서 4분기가 성수기인데 네. 그럼 앞으로 한 4개월 정도는 가스선 운임이 급등을 해서 발주가 나오는 게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겠네요. 그러니 운임과 상관없이 꼭 나와야 되는 발주는 있어요. 뭐냐면은 플랜트들, 액화 플랜트, LNG 플랜트가 지어지면 예. 그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LNG를 수출을 해야 되는 운송 수요가 꼭 필요하거든요. 예. 거기에 필요한 전용선 발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시장에 주목하는 게 그 카타르발 LNG선이 예. 언제 얼마큼 나올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4대 선종 중에 벌크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질 거다. 네. 컨테이너는 너무 좋은데 언제 꺾일지가 걱정된다. 예. 탱커는 너무 안 좋아서 반등이 필요하다. 예. 가스선은 계절적 비수기다. 이렇기 때문에 예. 최악을 지나가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일부에서 기대하시는 슈퍼사이클이 당장 온다. 예. 요걸 기대하는 거는 아직은 좀 빠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국제해사기구의 그 환경 규제 네네네. 그 2020이라고 네. 하는데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저희 조선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정유나 운송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이 2020년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그 IMO 2020이라는 규제가 선박은 원래 가장 싸구려 기름인 벙커유를 연료로 씁니다. 그러니까 고유황유입니다. 근데 기존의 그 IMO라고 하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제는 연료유의 황 비중을 3.5% 이하를 유지해라 라는 게 기존의 규제였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IMO 2020은 그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대폭 낮추는 거네요. 7분의 1로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다였고요. 5년 전에도 세 가지밖에 없다였고 지금도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아예 황 성분이 낮은 저유황유로 연료를 바꾸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기존의 고유황유를 그대로 쓰되 스크러버라고 하는 탈황 설비를 배에다 갖다 설치를 해서 필터 같은 뭐 이런 그렇죠.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스크러버를 장착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아예 황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LNG나 LPG로 연료를 바꾸든가 이 세 가지 옵션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고유황유를 쓰다가 저유황유를 쓰면 어쨌거나 오일은 같거든요. 다만 황 함유량이 다르니까 뭐 엔진부터 그런 파이프의 클린 작업을 하게 되면 배를 고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다. 그래서 저유황유가 많이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정유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 정유사들이 2019년까지 그 저유황유 생산에 필요한 증설 작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 보니 기대했던 효과까지는 아직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 규제가 엄청나게 강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면 저유황유 판매는 크게 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겠죠. 기존의 싸구려 기름인 고유황유 판매는 빠질 것입니다.
그럼 저유황유 가격은 올라가고 예. 고유황유 가격은 떨어진다면 예. 이 스프레드가 벌어져야 되는데 네. 작년 1월 1일만 하더라도 그 저유황유가 예. 고유황유보다 톤당 양 350달러 정도 비쌌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얼마냐? 한 110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걸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잘 없고요. 대부분의 배들이 공해상에서는 그냥 기존의 고유황유를 쓰고 예. 자꾸 영해에 들어올 때 저유황유를 쓰는 그럴 수도 것들을 있겠네요. 계속 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어쨌거나 이 모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저희가 예상을 한다면 모든 게 정상화된다라고 했을 때 네. 당초 기대했던 대로 저유황유의 판매가 증가하고 예. 고유황유 판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IMO 2020 시행하기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예. 확실히 그 효과가 체감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작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흐름에서 그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 하반기 우리 조선업계 그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주가는 미래의 가치, 희망까지 다 선반영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조선업을 얘기할 때 다른 업종은 뭐 PER,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렇죠. 그래서 PER 멀티플로 싸다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희 조선업은 공장을 갖고 있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공장을 내년에도 돌려야 되고 5년 뒤, 10년 뒤에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선업은 가장 중요한 게 수주 잔고예요. 예.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2년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예. 내가 2년 동안 내 공장에서 만들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주를 해도 제가 예. 공장을 증설하지 않는 이상은 예. 지금 지금 수주한 배가 내 공장에서 건조가 되기 시작하는 건 2년 뒤라는 뜻입니다. 수주 잔고만큼은. 왜냐하면 수주 잔고 2년은 내가 이미 2년치 일감을 받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새로 수주하면 네. 기존에 수주받은 걸 만들고 내보내야 제 내보내야. 공장에서 건조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2년 후부터 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시차가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조선업은 수주받은 시점과 그 수주받은 선박들을 건조하면서 매출로 반영해서 실적으로 잡히는 시간까지가 예.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실적이 이익이 잘 난다 못 난다가 지금 업황이 아니에요. 과거에 높은 가격에 받았는데 지금 건조하니까 이익이 잘 날 수도 있고요. 예. 거꾸로는 지금 원가가 과거 때보다 내려가서 예. 오히려 원가가 개선이 돼서 이익이 잘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PER이라는 지표를 거의 쓰질 않고요. 사실 또 이익도 못 내기 때문에 PER을 못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 사이클하고 비교했을 때 이 기업들이 지금에 갖고 있는 체력, 그러니까 자본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PBR이라고 하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PBR을 자본 총계 대비 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2013년 이후에 네. 2014년부터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예. 한국 조선업계도 중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다운사이징을 구조조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게 2019년까지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약 6년간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뭐 빅3 조선사, 현대, 대우, 삼성만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이들 기업들이 2013년이 매출을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 3개 회사들이 각각 15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3사 합산해서 한 45조 정도의 규모인데 지금 시점에서 현대, 대우, 삼성의 캐파, 생산 능력에서 매출이 어디까지 나오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 3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30에서 35% 정도의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 그 당시에 조선사들 정규직 인력들이 각각 조선해양 부분에서 약 15,000명씩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대략 9,000명에서 10,000명 사이입니다. 많이 줄었네. 그러니까 인력도 그만큼 비례해서 감축이 됐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한국 조선사들의 연간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주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고정비가 일정한데 예. 연 매출을 넘어서는 수주가 안 되다 보니까 예. 매출이 늘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럼 매출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체력, 자본의 가치를 100%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러다 보니 2014년부터 작년까지 추세적으로 PBR 1배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작년 4분기 때 수주가 75%가 되다 예, 보고 폭주했죠. 그리고 지금 시황 개선 기대가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도 얘기를 하다 보니 그게 지금 올라와서 네.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회사가 예. PBR로 1.5배 수준이고요. 예. 삼성중공업도 1.5배 수준입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1.5배라고 한다면 지금의 자본 대비 50% 더 밸류를 애드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올해가 한국 조선사들이 연간 캐파를 충분히 채우는 수주가 돼요. 전 세계 발주를 한 700억 달러 전후를 예상을 한다면 우리 돈으로 한 77조, 78조 정도 발주겠죠. 근데 한국이 40% 점유율을 가져오면 30조를 넘어서게 되죠. 그러면 지금 캐파를 넘어서는 수주가 7년 만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 PBR 1배를 지지한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발주가 얼마일 거냐라고 하면 뭐 솔직히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올해가 만약에 한 700억 달러 전후면 내년에도 더 회복이 된다는 가정을 해보면 한 50% 증가까지도 베스트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본다면 대략 한 1000억에서 1100억 달러. 그게 2011, 12, 13년 평균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한 110조 원 전후의 연간 발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거기서 한국이 여전히 40% 점유율이라면 40조 원 중반 정도의 수주가 가능한 사이클이 오겠죠. 그러면 지난 7년간 이렇게 구조조정을 시끄럽게 한 조선사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증설을 한다거나 인력을 확충하는 전략을 취할까요?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갈 거냐라고 한다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러면 30조 수준의 생산 능력에서 40조 중반의 수주가 된다면 그게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미 주가에다 반영이 됐네요.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1000억 달러, 1100억 달러를 넘어서서 계속 발주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조선사들의 생산 능력이 30조가 아니라 40조, 45조 갈 수 있다. 그게 성립이 되면 주가는 그 밴드를 뚫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아니라 회복된 건 다행인데 작년에 워낙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이연된 수요가 있던 거고 앞으로 한 2, 3년간은 그 수준을 넘어서긴 힘들 것이다가 된다면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MEPC라고 하는 해양환경오염위원회 76차 회의가 16일까지 열립니다. 거기서 뭔가 환경 규제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채택이 될 것이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나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면 효율성이 낮은 선박이나 친환경적이지 못한 올드한 선박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거다. 그러니까 폐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교체 발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빨라질수록 교체 발주가 많아지면 계속 증가한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주가가 PBR 1.5배를 뚫을 것이라고 보고 그 기대감이 안 나온다면 여기서 더 크게 오르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나올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간 좀 궁금했던 게 저희가 해양 플랜트 분야 좀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원유값이 떨어지면서 좀 고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해양 플랜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요즘에? 이제 해양 플랜트라는 게 이제 바다에 있는 플랜트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다에 뭐하러 플랜트가 있느냐? 결국 해저 밑에 땅 지층에 있는 오일과 가스를 뽑아 올리기 위한 설비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 지층에 오일 가스가 있는지 알려면 실제 뚫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뚫는 설비를 저희가 시추 설비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장량이 확인이 됐을 때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있으니 이 프로젝트를 투자하자라 그러면 실제로 그 오일 가스를 뽑아 올리는 설비가 필요하죠. 이게 생산 설비입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는 크게 시추 설비와 생산 설비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시추 설비가 아마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텐데 드릴십, 뭐 세마이 리그, 잭업 리그라고 하는 설비고 생산 설비가 뭐 FPSO, 뭐 픽스드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가 급락을 많이 반복을 했죠. 그리고 지금 70불 가까이 올라왔습니다만 쉽게 말씀을 드려서 광구의 상황에 따라서 개발 단가가 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북극에서 개발하는 거면 영하 70도를 견뎌야 되니까 이제 어렵겠네요. 일반 카본 스틸이 아니라 합금강이 들어간다거나 그래야 될 것이고 허리케인이 맨날 오는 미국 멕시코만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안정성이 중요할 것이고 반면에 그냥 속된 말로 땅에서 구멍만 뚫으면 오일이 나오는 중동이나 뭐 수심이 뭐 10m, 50m밖에 안 되는 동남아 광구다. 이런 개발 단가가 낮거든요. 그렇지만 태평양 한복판, 북해, 북극, 미국 멕시코만 같은 지역은 해상 환경이 워낙 악조건이기 때문에 개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유가가 이제 급등락을 거듭하고 지금 $70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유가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거보다 낮은 개발 단가인 광구들은 순차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지만 뭐 80불, 90불이 본전인 광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 뭐 유가 150달러, 200달러 간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야 해양 플랜트가 호황이지만 여기서 유가가 크게 급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70달러 전후에서 사업 타당성이 나오는 광구 중심으로 재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측 가능한 해양 플랜트 발주는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중동, 동남아 쪽과 같이 단가가 낮은 지역부터 발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조선 3사도 과거에는 해양 플랜트 매출이 50%를 넘어섰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유가가 많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조선사들이 과거 적자를 많이 기록을 하면서 해양 플랜트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현대나 대우는 전체 매출에서 20%도 채 안 되는 해양 플랜트 비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 플랜트 발주가 나온다고 해서 과거처럼 한국 조선 3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수주 경쟁을 하고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삼성중공업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는 그 해양 플랜트 때문인가요? 일단 삼성중공업의 그 거제 조선소가 약 120만 평 정도 돼요. 반면에 대우조선 거제 오포조선소가 한 140만 평 정도가 되고요. 현대는 그거보다 더 큽니다. 그 이 3사가 동일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있다면 매출은 당연히 현대가 제일 클 것이고 그다음 대우, 삼성이겠죠. 근데 삼성이 매출이 제일 컸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장 캐파가 상대적으로 작은 삼성이 캐파가 큰 경쟁사들보다 매출을 더 일으키려면 남들보다 빨리빨리 만들든가 남들은 1억짜리 만들 때 2억짜리를 주로 만들면 높아지겠죠. 삼성은 그 두 가지 전략을 다 했던 거고요. 빨리빨리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아웃소싱을 많이 늘렸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비싼 선종.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선박의 4대 선종 중에 가장 비싼 게 LNG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이기 때문에 삼성의 주력 선종은 가스선과 해양 플랜트였습니다. 근데 2013년 이후에 유가가 계속 다운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주자들도 당연히 좀 더 보수적으로 변했을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주력 선종이 발주가 위축이 되니까 공장 생산 능력을 유지하려면 다른 걸 채워 넣어야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주력 선종의 수주가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 계속 내가 제일 잘하는 선종만 만들다가 비주력의 비중이 커지면 여기서도 또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주력인 LNG선이나 해양 플랜트는 유가에 너무 민감한 선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 악화의 폭이 좀 길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상황이 좀 어떤가요? 그걸 극복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일단 이번 달 6월 22일에 임시주총이 있고요. 그리고 7월 26일 정도인가 무상 감자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액면가 5,000원짜리인 회사인데 액면가를 1,000원으로 5분의 1로 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의 자본금이 3조 1,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자본 총계가 3조 2천이 조금 넘습니다. 자본 잠식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적자가 나버리면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커지는 부분 자본 잠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이면 자본금이 줄고 그 차이만큼이 자본 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자본 총계지만 자본금이 5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자본 잠식이 나오질 않겠죠. 거기에다가 1조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증자를 3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빠지면 안 되겠고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도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 잠식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2023년부터 실적이 흑자를 기록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래서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실적 개선은 내년까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슈퍼사이클 때를 보면 2003년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를 해요. 엄청났군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채웠습니다. 2003년에.